왜? 아까 말씀대로 중국은 그만큼 뛰어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분할 가능성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뭐 미래학자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물론 이것이 쉽게 일어날 가능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운이 좋다면, 한반도가 운이 좋다면, 또 우리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면은 한반도가, 또 이 세상은 꼭 의외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천운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면 그것은 중국이 붕괴되는 겁니다. 충분한 저는 가능성을 항상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정치체제 문제로 봐서 공산주의 말하는 게 좀 어색할런지 몰라도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1991년대 이미 소련이 완전히 분해되었죠. 소련은 공산주의 종주국가지요. 1917년부터 91년까지 74년간 공산주의를 소련이 실험을 했고 동구에 다 퍼지고 북한, 중국까지 다 공산화 딱 이렇게 두 체제가 70년간 해오다가 이미 다 끝났어요. 소련 다 끝난 거 같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동구권 다 민주화, 자유진영화 다 되고 마지막 나라가 지금 네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산주의라는 것을 껴안고 앉아있는 나라가 딱 마지막 네 나라가 중국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북한 조선민주주의, 또 쿠바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정치체제는 공산주의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일당 독재입니다. 공산당만 있어요. 반정당 없어요. 선거 없어요. 중국 공산당 일당이잖아요. 우리 같은 자유선거 어디 있어요? 당내에서 다 결정해요. 당내에서 당원들이 결정해가지고 총서기도 만들고 하지. 우리같이 자유선거 없어요. 중국의 공산주의, 그것이 저는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이미 소련이 1991년이면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공산주의 해체돼서 완전히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겁니다. 좋든 나쁜 끝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끝에 이제 쥐고 있는 나라가 이 네 나라인데 중국도 그걸 지키려고 체제를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지금 자본주의를 많이 가져왔죠. 시장 경제를 가져와서 등소평이가 해서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자본주의를 가져와서 먹고 사는 건 넉넉하고 지투까지 올라왔어요. 경제적으로는. 근데 정치 체제는 아주 마찬가지 무서운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미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보는 겁니다. 역사를 50년, 100년 이렇게 볼 때. 그럼 저게 계속 가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중국 공산주의, 공산당,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북한 말할 것도 없고 끝에 지금 거의 터널의 끝부분에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자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체제가 분열될 수 있는 국가가 분열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홍콩 문제 또 대만은 이미 사실상 나와 있지만은 티베트 문제 알죠? 티베트 독립하려고 하는 것도 짓누르고 있고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 인권 문제 지금 심각하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몽고가 있습니다. 몽고와 중국 사이에 내몽고가 있는데 그것을 중국이 강압적으로 뺏은 부분이 내몽고입니다. 거기도 독립운동이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게 만주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만주에는 동북 삼성이 있어요. 요녕성, 지린성, 또 흑룡강성, 3개 동북아 삼성. 여기 인구가 거의 1억이에요. 1억. 북한하고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만주라는 하는 지역은 중국에서 변방입니다. 중국 북경 입장에서 항상 변방이에요. 명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고 명나라가 몇백 년 못 가고 만주의 누르하츠가 내리쳐서 명나라 한족을 물리친 게 청나라입니다. 그게 몇백 년 갔잖아요. 우리 구한말 때까지 1910년까지 온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중국 안에서도 55개 소수민족이 있지만은 만주족은 그네들이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따로 갖고 있는 겁니다. 한족하고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서로 잘 섞이는 관계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독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중국 체제가 불안하고 지금 중국은 한때 12%, 10% 이렇게 경제 성장하다가
최근까지도 7%까지 경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지만은 그래도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다 이렇게 덮어준 겁니다. 지금 봐요,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중국의 GDP 성장률은 3%, 4%입니다. 그 통계를 어디까지 내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12%, 10%, 7%, 중국이 5% 이하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각종 사회적인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어느 정도 불만도 해소가 돼요. 뭐 이렇게 참아주는데 경제도 안 돌아가고 실업이 증가하고 가난하고 그따다 질병에다가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핸드폰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 다 깨었어요. 이제 온 세계에 가서 다 알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체제 도전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체제 도전이 일어나고 지금 말씀드린 5 내지 6개의 지역 정부로 분할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 없고요. 자, 이런 가능성이 저는 항상 가능성입니다. 제가 꼭 일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로서 저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만일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부분적으로라도 일어났을 때 국가 분할까지는 안 가도 체제 변화까지 일어나는 그런 대변혁이 자체적으로 중국 대륙에 일어났을 때 그것은 직격탄으로 북한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스피로브 이펙트라고 그러죠. 파급 효과가 북한에 그대로 전달된다고 보고, 겨우 지금 북한은 나름대로 중국의 의지에서 가고 있는데 중국 자체가 지금 체제가 뒤집어지고 대변혁을 겪으면 북한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가 예상외로 중국의 큰 변화에 의해서 북한이 영향을 받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효과를 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미래를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또 국회의원들, 또 정부 지도자들이 미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또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그래서 정책을 세우고 국민들하고 이렇게 공조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 국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경제적으로도 한 12, 11이 되고요. 국방력도 우리가 대단합니다. 6위, 군사력이 6위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관리하면은 저는 G5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통일되면 뭐 어렵다 이래 하지만 아닙니다. 뭐 잠시는 어려워요. 하지만은 그 다음에 미래는 아주 꽃이 피는 우리 한반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만주에 대한 우리 접근이라든지 우리 체제가 엄청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우리 지금 10위권이 아니고 G3, G5까지 갈 수 있는 진짜 작지만 큰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통일의 큰 험준한 산맥을 반드시 넘어야 돼요. 넘때 우리가 원하는 길로 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불행한 길로 가지 않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국력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게 저한테 묻는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관념, 인식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군사력이 세고 공군력이 있고 뭐가 있고 해도 국민 정신이 허리멍덩하면은 지도자가 앞길을 모르고 국민들이 딴소리하고 혼란하고 분열되고 하면은 다 소용없는 겁니다. 국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그 의식입니다. 생각입니다. 이 나라를, 이 한반도를 온전하게 우리가 지키고 관리하고 미래로 나가겠다는 이 의지가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러시아, 저렇게 강력한 러시아, 무서운 러시아지만 마음대로 못하죠, 우크라이나. 왜? 그네들은 가진 것도 없지만 국민 정신이 절대로 러시아가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 내 땅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마치면서
꼭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 가지 통일 방안 이상 목표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국력 중요하고 국방력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5천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안보의식 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때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열하고 여야가 딴소리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만 사익에 사로잡히고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도 지금 생각이 다 달라요.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통합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나로 모으는 이런 우리 통일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의식 개혁이 저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생각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은 이제 통일이 되면 뭐 통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두 개의 나라로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통일되면 어떤 점이 확 좋아지는 건가요? 이것만 가지고도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당위입니다. 이거는 지금 77년간 분리되어 있는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니죠.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 비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통일 비용이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사회적 대혼란도 겪을 겁니다. 북쪽 사람하고 남쪽 사람들이 건 70년, 80년 떨어지다 보니까 전혀 딴 사람입니다. 제가 북한도 가봤어요. 평양도 한 열흘 동안 가봤는데 전혀 딴 사람입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고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치면은 같이 살아야 되면은 그 사회적 혼란, 이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큰 혼란이죠. 경제적으로 북쪽은 거의 경제가 다 망가진 상태예요. 사회 간접 자본이 다 망가진 상태예요. 도로가 제대로 돼 있는 거 없어요. 산은 다 벌구성이에요. 항만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평양을 빼놓고 전 국토가 황폐화됐다고 보면 돼요. 내 눈으로 보고 왔어요. 열흘 동안. 판문점에서 저는 기차 타고 평양을 가면서 다 봤고요. 또 원산으로 버스 타고 가면서 다 봤고요. 하여간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밖에 제가 못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통일나면 이거 어떡하지? 그거 다 지원해야 되겠죠. 우리가 도로도 놓고 다 해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우리 돈 세금 올라가겠죠. 당연하죠. 자, 이렇게 막대한 통일 비용 들어요. 들지만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나라 영속성을, 이 한반도 영속성을 생각해야죠.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당대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과 혼란에 겪을 겁니다. 독일 통일 보세요. 10년, 20년 지나면 다 안착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착되게 돼 있고, 그동안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비용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안착이 되면은,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죠.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10년, 20년만 삽니까? 50년, 100년, 1000년 갈 거 아닙니까? 이 한반도가. 자, 그럼 우리 후손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자손들, 손자들은 우리가 밑거름이 돼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나라를 물려주면은 그네들은 만주 땅에도 진출할 수 있고, 몽고도 진출할 수 있고, 실크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커진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은 단기적으로 생기지만은 그 다음에 베니피트, 그 이익은 저는 10배, 20배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의 사람들요, 대단합니다. 저 사람들 선동술에 제가 현장에서도 봤지만 무섭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조직화가 안 돼 있어요, 사고도. 북쪽은 완전히 한 덩어리로 조직화된 사람들이에요. 밤새도록 뭘 만들어내요, 조직화된 말들을. 선전선동에 아주 조직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남북간 간에 그런 협상이 일어난다면은 그네들은 사실 가진 거 없지만은 우리가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한예로 뭐냐면 그네들이 내려놓은 게 줄기차게 고려연방제입니다. 남쪽은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지만 한민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 남북연합이라고 했죠. 뭐 지금 다 이렇게 효과도 없어요. 서로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저쪽은 연방제 하자, 이쪽에는 뭐 연합제를 하자 하는데 다 의미도 없는
것을 서로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말려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남쪽의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북쪽에서 연방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 못 받아주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또 말까지 해요. 그건 또 뭐예요? 연방제를 뭐 수준을 낮춘다는 건데, 그것이 다 말장난에 불과해요. 기만술에 불과한 거예요. 그네들은 뭐냐? 남북 간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가운데 중앙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뭐 100명이든 500명이든 동수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중앙정부 같은 역할을 하자는 건데 100% 말려드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 안 되고요. 그거는 기만술에 불과해요. 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뭐 연방제니 뭐 어느 제도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단일 정부, 단일 체제라는 것이 이걸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통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님 출신으로 통일 한국의 선택 저자이기도 한 교수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 교수님하고 통일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